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낀 적 없습니까?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도 이상하게 손해만 보고 통장은 늘 비어있고 인간관계까지 지쳐가는 내가 노력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노력이나 착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착함이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이병철 역시 젊은 시절 잘 보이고 싶어 가격을 깎아주고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외상을 허락했다가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끌리는 선의는 때로 자신도 상대도 함께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삼성상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과 회사를 지켜보며 발견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실제 사례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돈, 일, 관계에서 즉시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분명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온다. 하지만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말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착한데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함정, 무분별한 선의가 가족을 먼저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직 경남 울산의 농가에서 자라던 시절 겨울이 유난히 춥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이 병과 가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어린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에 있던 쌀을 적지 않게 퍼담아 이웃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고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선행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에서 떡을 준비하려고 쌀가마를 열었을 때 쌀이 크게 모자랐던 것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고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는 저를 불러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좋다. 그러나 네가 퍼간 쌀만큼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어졌다. 도움이라는 건 단순히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그때의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제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이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선의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힘들게 한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생각 없는 착함은 때로 무책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열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거래하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선의와 계산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어렵다 해서 도와줬는데 정작 그 결과는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 가족이 더 희생되는 경우,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무 착했나? 하지만 문제는 착함이 아니라 경계 없는 착함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이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함정, 즉 인정에 끌려 스스로 무너지는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 젊은 시절 대구 삼성상해 시절의 더 큰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이제 2부 인정에 끌려 스스로 무너지는 두 번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젊은 시절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막 세웠을 때 겪은, 지금 돌이켜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삼성상해를 처음 열었을 당시 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구해오고 먼 길을 다니며 거래처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서울과 부산의 도매상 몇몇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물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장사 한번 잘해보세. 우리가 오래 거래해 줄 테니 이번에는 조금 싸게 줄 수 없나? 처음이니까 믿고 가보지. 결제는 조금 늦어도 괜찮지.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거래가 이어지겠지. 결국 저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물건을 넘기고 결제도 늦게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선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좋게 봐주니 나도 좋게 하자. 하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거래처 중 한 곳이 갑자기 부도를 냈습니다. 남아있던 외상값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갚을 사람도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룻밤 사이에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거래를 돕던 선배 상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호암 인정으로 시작한 거래는 결국 내 주머니를 텅 비게 한다. 친절로 세운 약속은 바람처럼 사라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내가 잘해준 것이 왜 나에게 화가 되었을까? 하지만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상대의 좋은 말에 끌렸을 뿐 실책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정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만 사업에서는 신뢰와 숫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날 배운 교훈은 단순합니다. 감정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순간 그 감정이 언젠가 나를 무너뜨린다. 미안해서 해준 양보는 결국 나를 더 크게 힘들게 한다. 돌아보면 이 실수는 제 경영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신용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훨씬 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다 외상값을 떼인 일, 상대가 부탁하니 도저히 거절하지 못해 손해를 본 일, 한번 배려해주자 계속 요구받는 일, 그 모든 시작은 같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선의는 내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거래는 반드시 기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깨달음은 곧 3부에서 이야기할 중요한 주제, 즉 사람을 보는 눈 허풍꾼과 진짜 인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정리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다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허풍꾼과 진짜 인재를 구별하는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제가 젊은 시절 경성에서 장사를 넓혀가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얻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 시절 저는 사업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경성의 여러 상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자주 보았습니다. 첫째 부류 말은 요란하지만 실체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큰 소리로 조선의 미래를 말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상업을 새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말만 들으면 모두 훌륭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이서 지켜보면 행동은 없었습니다. 회의만 길게 하고 구호는 화려하지만 정작 실천은 없고 책임질 일은 항상 남에게 미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사업을 위해 돈을 모았다며 저에게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돈이 엉뚱한 데에서 새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뿐인 사람, 허풍으로 뭉친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나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때 똑똑히 배웠습니다. 둘째 부류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들. 반면에 조용히 일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큰 포부를 말하지 않았고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켰고 맡긴 일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탁한 일을 기한보다 더 빨리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의 묵묵한 행동이야말로 제가 본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용한 사람 구별 기준,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 5가지. 1. 약속을 쉽게 한다. 2. 약속을 자주 어긴다. 3. 자신을 과장한다. 4.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5. 말이 행동보다 많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 5가지. 1.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킨다. 2. 자랑하지 않는다. 3.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먼저 한다. 4.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5. 잘못되면 먼저 자신의 책임을 찾는다. 이 기준은 훗날 제가 삼성에 인재를 뽑고 계열사를 맡길 사람을 고르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갖추었다고 해서 조직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훌륭해도 시스템이 약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왜 어떤 조직은 감정으로 움직여 무너지고 왜 어떤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여 끝까지 살아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4번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제가 한국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외국의 기업과 은행을 직접 찾아다니며 몸으로 배운 깨달음입니다.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물자는 부족했고 공장을 돌릴 원료도 설비도 인력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의지만이 아니다. 운영의 원칙, 즉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은행과 상공업, 미국과 유럽의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무런 형식도 없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냉정하지만 모두를 살리는 은행의 기준. 어느 외국 은행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의 인연을 생각해 조금 더 융통성을 주실 수 없습니까? 그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출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결정합니다. 갚을 근거가 없다면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냉정함이 은행을 살리고 고객을 살리고 결국 나라의 경제를 살린다는 사실을 한국에서는 정이 통했지만 그곳에서는 원칙이 통했습니다. 규율이 움직이는 공장,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유럽의 한 공장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작업시간, 휴식시간, 설비의 온도와 압력, 품질 기준까지 모든 것이 숫자와 규율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기분에 따라 오늘은 대충 하고 내일은 열심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딱딱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규율이 있는 곳도 직원이 안정적이고 성과가 예측 가능하고 회사는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문제가 반복됩니다. 한국이 실패한 이유, 외국이 성공한 이유, 그 시대 한국의 많은 기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지낸다. 정으로 가자. 어려운 사정은 서로 이해해줘야 한다. 물론 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 기준을 무너지게 하면 결국 모두가 가난해집니다. 반면 외국의 기업은 정이 없어 보였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회사를 살리고 그 기준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인간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시스템은 인간을 지켜준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잘 보는 눈을 갖추고 시스템을 통해 냉정한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사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성장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갈라놓는 다섯 번째 기준, 즉 세 부류의 파트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성공을 가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제가 경영을 하며 수없이 많은 거래처와 동업자,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 진실입니다. 삼성상해를 막 키워가던 시절 저는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상인들과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세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가 회사의 성패를 가르고 한 사람의 인생도 갈라놓습니다.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현상 유지형. 전쟁 이후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던 시절 어떤 상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식으로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위험한 일에는 발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고 수출을 준비하자고 설명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새로운 건 불안합니다. 예전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안전해 보이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절대 크게 실패하지 않지만 절대 크게 성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의존형.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보증해 준다면 하겠습니다. 다른 큰 기업이 먼저 참여하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성공의 과실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셋째, 스스로 판단하고 감당하는 자기 책임형. 이 세 번째 부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부류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투자를 설득하면 그들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필요한 자본은 정확히 얼마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들은 남의 의견을 참고하되 마지막 결정은 자신이 내리고 결과도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성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부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부류가 주는 분명한 결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시대에 밀려났고 책임을 피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스스로 판단한 사람들만이 한국 산업의 재건 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골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는 또 하나의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기업에는 반드시 반복되는 치명적인 7가지 패턴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며 정리한 실패를 불러오는 7가지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실패를 부르는 7가지 치명적 패턴입니다. 삼성을 세우고 수백 개의 사업을 거치며 저는 수많은 성공도 보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실패의 공통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7가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놀라울 만큼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제가 경영을 맡았던 한 회사에서 한 간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상황이 나빴습니다. 부하 직원이 제대로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팀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면 고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둘째,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 데이터보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은 흐려지고 결정은 흔들립니다.
예전에 한 사업부장은 이번만은 넘어가 줍시다. 저도 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감정이 기준을 밀어낼 때 회사의 기초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셋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현장에서 숫자를 보면 위험은 늘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는 잘 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희망이 아니라 도피였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이상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넷째, 눈앞에 이익에만 매달리는 사람. 삼성 상해가 성장하던 시절,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도 어떤 동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꼭지? 하지만 기업은 오늘만 보고 움직이면 내일이 없습니다. 단기 이익을 꿰는 사람은 반드시 장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섯째,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사업은 늘 변하고 기술도 바뀌고 사람의 취향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래 해왔으니 이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시간도 멈춥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시장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섯째, 고집만 강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업부에서는 생산팀과 영업팀이 서로 맞서 회사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생산팀은 좋은 제품만 만들면 됩니다. 영업팀은 팔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자. 결국 두 팀 모두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협력의 길이 열렸습니다. 협력 없는 조직은 아무리 인재가 모여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꾸준히 밀어붙일 힘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초기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초기엔 많이 잃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사람,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만이 결국 내일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꾸준함이 없는 사람은 항상 좋은 시점 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이 7가지는 시대가 달라도 반복된다. 정리해보면 실패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책임 회피, 감정적 판단, 현실 도피, 단기 집착, 학습 거부, 고집, 지속력 부족. 이 중 하나라도 깊게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의 사업은 물론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수백 개의 회사를 운영하며 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공은 마음과 계산의 균형에서 나온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사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 즉 논리와 온정의 균형, 6번째 기준, 바로 논어와 주판의 한국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과 계산의 균형, 7번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며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원칙이며 삼성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준 기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업은 철저히 계산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두 부류 모두 많은 실패를 보았습니다. 마음만 앞서면 흔들리고 계산만 앞서면 사람이 떠난다.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이 두 가지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정신만 앞서면 조직이 무너진다. 삼성 상해를 막 세웠을 때의 일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정리하며 인력을 다시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마음이 약해져 성과가 부족한 직원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인데 어찌 내치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작업 라인이 흔들리고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성과가 좋은 직원들까지 불만이 쌓였습니다. 저는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정의 기준을 앞서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본다. 주판 계산만 앞서면 사람을 잃는다. 반대로 너무 냉정하게 숫자만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 직원은 노력도 성실함도 뛰어났지만 당장의 성과만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은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직원은 공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라인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계산만 앞서면 장기적인 인재를 놓치게 된다. 마음과 계산이 만날 때 조직이 강해진다. 사업은 단순한 장사나 거래가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쌓고 나라의 산업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1.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2. 계산으로 사업을 판단하고 3. 원칙으로 실행한다. 정이 없는 기업은 냉랭해지고 계산이 없는 기업은 흔들립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기업만이 오래도록 살아남습니다. 삼성이 성장해가며 수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균형이 조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다음 마지막 기준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마음과 계산의 균형만으로는 사람이 바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조직을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는 8번째 기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즉, 이 모든 원칙을 여러분의 일, 가정, 습관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삶에 당장 적용해야 하는 8번째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원칙이 단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기 위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사는 사람과 기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가난은 우연이 아니며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기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먼저 나의 판단 기준부터 점검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기준을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정만 앞세우며 손익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을 말로 판단하고 행동을 보지 못하는가? 나는 어려움이 오면 책임을 찾지 않고 핑계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단기 이익에만 마음이 흔들리고 장기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꾸준히 밀어붙이는 힘, 즉 지속력이 있는가? 이 5가지만 솔직하게 점검해도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음으로 집과 일터의 기준을 바로 세우십시오. 가정에서도 가게에서도 일터에서도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으로 움직이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원칙을 세우십시오. 정확한 기준, 시간이 지켜지는 약속, 책임이 분명한 역할, 이 3가지가 자리 잡으면 가정도 단단해지고 일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성이 처음 성장하던 시절 우리가 가진 것은 자본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지켜야 할 기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기준이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지키고 나라의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하나만 바꾸십시오. 사람은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작은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피하지 말고 끌어안아 보십시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여러분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꿉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실패를 보았고 많은 성공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머리가 아니라 기준이었고 운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이 8가지 기준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절대 그대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